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소울텔러님께서 찾아와 주셨고요. 저번에 해주신 그 이야기의 두 번째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먼저 보고 이 이야기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유, 소울텔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또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왜 이렇게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 아니요, 좀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네. 자, 일단은 오늘 저번에 해주셨던 이야기에 이어서 될 것 같아요, 이야기가. 아니,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네네. 지난번엔 대충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느라 길어져서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귀신을 목격했던 일을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서 뭐 주변 이야기나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 예. 이제 한 가지는 20살 겨울에 봤던 귀신과 그 귀신에게서 저를 구해주셨던 분 얘기 하나고요. 하나는 이제 제가 살던 집 근처에서 계속 일어났던 이상한 현상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할까 하거든요. 그러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다 이어지긴 해요. 제가 겪었던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2가지 이야기 빠르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기르십니다. 소울텔러예요. 겨울에 겪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예. 이제 그곳을 위치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드리는 이유가 거기는 뭐 사람이 사는 곳도 아니고 길이에요. 그냥 도로 위에요. 거기를 누군가가 만약 찾아가신다고 해도 그런 상황이나 그 사람의 몸의 체질이나 이런 게 맞지 않으면 못 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부분. 볼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끝낸 시기고요. 2000년 12월 말쯤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한창 많이 놀잖아요. 친구들이랑. 수능 끝났으니까 어차피 망친 수능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하면서 거의 늦게까지 놀아요. 근데 제가 사는 곳은 숙소에서도 좀 외곽 쪽 설악산 쪽으로 들어간 곳이라서 버스도 9시 50분에 끊기고 택시를 타면 그때 당시에는 야간 할증과 지역 할증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주로 놀던 속초 번화가 쪽에서 타고 들어오면 그때 당시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들었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고3과 수능 끝낸 수험생한테는. 그래서 보통은 오는 도중에 이제 친구랑 거의 같이 놀았기 때문에 둘이서 뭐 반반씩 부담을 해서 그 친구가 중간에 내리고 제가 집까지 가서 합친 돈을 같이 택시비를 내고 이러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놀았었어요. 근데 그날은 분위기를 타서 놀다 보니까 택시비가 뭐고 생각을 안 하고 다 탕진을 해버린 거죠. 한창 혈기왕성하고 빠꾸 없을 때니까 그래 가자 뭐 있냐 너 돈 남았지 그럼 너희 동네까지만 가자 나는 거기서 집까지 걸어가겠다. 근데 숙소가 지금은 좀 눈이 늦게 오는데 그때 당시엔 12월 초면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보통 그날은 처음엔 진눈깨비 정도라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겠다. 진정한 상남자는 우산 따위 쓰지 않고 눈비 정도는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새벽 1시 반 정도까지 놀다가 택시를 타고 그 친구는 오다가 이제 대포동이라는 곳에서 내리고 저도 그때 같이 내렸어요, 그날은. 근데 거기서 저희 집까지 거리가 한 6km 정도 돼요. 상당히 멀어요. 걸어서 가려면. 근데 저희가 택시를 탈 때쯤부터 내리던 눈이 갑자기 이제 밤이 되고 기온이 낮아지니까 진눈깨비가 한방눈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대포항에서 지금은 해맞이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엔 저희가 설악산 입구라고 사람들이 착각하시는데 설악산 소공원 입구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 마을 이름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치면 대포항 바로 다음 정류장. 네. 거기서 길이 갈라지는데 직진을 하면 양양으로 나가고 우회전을 하면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저희 집까지 한 4km가 걸려요. 그냥 뭐 걸었죠. 그때 당시엔 스마트폰도 아니었고 뭐 음악을 들으면서 걸을 수도 없고 뭐 핸드폰으로 뭘 보면서 걸을 수도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군대나 아니면 스키장이나 뭐 눈 많은 곳에 계셨던 분은 알겠지만 밤에 눈이 오면 환하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밝아져요, 주변이. 맞죠. 반사되니까. 네. 뭐 눈이 내리는 중인데도 엄청 밝고 앞에는 눈발이 한방눈이니까 시야가 많이 확보는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한 1, 2m쯤 앞을 보고 가게 된단 말이죠. 고개를 숙이고.
가다 보니까 우산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어깨에 눈이 막 쌓여서 저는 이렇게 털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가다가 저희 마을 가기 전에 한 3km 정도 되는데 마을이 하나 또 있어요. 거기를 지나다 보면 그 마을과 저희 마을 사이에 6.25 참전용사들 위령비라고 저희는 충혼탑이라고 그때 많이 불렀었는데 그런 공원처럼 살짝 위령비랑 앞에 제를 지내는 곳이 있어요. 저희는 거기가 보이면 집에 거의 다 왔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거기쯤을 지나고 있는데 앞쪽에 어른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걸어가고 계시는. 그래서 사람이 하나 더 있으니까 덜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가다 보니까 강원도에 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눈이 오면 어마어마하게 순식간에 쌓여요. 장난 아니겠죠. 예. 벌써 이제 뭐 종아리까지 눈이 이렇게 쌓이는 정도니까 그렇게 걷고 있는데 조금 뭔가 이상해요. 앞에 가시는 분이 발자국이 남아야지 제가 이제 가는 게 밟고 가기가 편한데 네.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식한 순간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원래 눈이 오는 날에는 습한 이런 눈 냄새라는 게 살짝 있거든요. 근데 앞쪽에서 뭔가 이렇게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마음은 생각하는데 몸은 계속 그냥 걷고 있는 거죠. 거의 이제 군대 야간 행군 정도 컨디션이 된 거예요. 앞에만 보고 걷는 그런 컨디션에 대해서 쭉 걷고 있는데 체감상 이쯤 되면 우리 동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냥 제자리 걷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뒤를 돌아본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묵묵히 걸어요, 그냥. 그리고 저는 하염없이 그 사람을 따라 걷습니다. 다리가 이제 점점 아파오고 신발이 다 젖어서 발이 시려올 때쯤에 뭔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때 돼서 이게 홀린 거구나. 저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사람이 갑자기 인지 외의 존재를 만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수련도 뭐 이렇게 많지 않고 남한테 뭐 아는 척 떠들긴 하고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런 거나 잘했지 제가 직접 대처를 했던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헛똑똑이었던 거예요. 이론만 알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항상 얘기했지만 저는 뭔가 조금 애매한 약간 2% 부족한 이런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걸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몸이 그때부터 제 통제를 벗어나요. 체감상 한 30분을 걸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처음 목격했던 데서 30분 정도를 더 걷게 되면 저희 마을을 지나쳐도 한참 지나쳐요. 한참 지나쳐서 장제터라는 곳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직 제 뒤쪽으로는 충원탑 위령비 있는 데가 보이고 뭐 러닝머신 걷듯이 계속 그냥 걷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주저앉아야 되나? 소리를 질러야 되나? 가위 눌렸을 때처럼 풀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제가 차도 오른쪽으로 걷고 있었기 때문에 왼쪽에서 무슨 빛이 나오면서 뻑뻑한 소리로 빵빵 빵빵 이런 소리가 들려요. 굉장히 먹먹하게.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소리가 귀를 찢을 정도로 클락션 소리가 바로 옆에서 꽉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는데 이제 몸이 제 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때부터. 깜짝 놀라서 봤더니 현대자동차에서 나왔던 갤로퍼 승용차 있어요? 9인승. 있죠. 네. 거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창문을 내리더니 야 빨리 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네? 그러니까 야 빨리 타! 너 홀렸어 타! 그래서 네 하고 아저씨가 이제 몸을 이렇게 기울여서 문을 직접 열어주시고 제가 올라탔어요. 그렇게 타고 자 이제부터 옆에 보지 말고 내가 눈을 뜨라고 할 때까지 앞에만 봐. 눈을 감아도 되고 내가 얘기할 때까지 옆에 보지 마 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얘기를 듣게 돼요. 그 상황이 되면 네 하고 아저씨가 갑자기 그 눈길의 악셀을 거의 뭐 풀악셀을 밟다시피 차가 뒤가 틀어지는데도 이제 밟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 이제 됐어 백미러 보지 말고 이러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담배를 입에 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덜덜 떨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와. 너 저게 보였지? 네. 됐어. 이제 뭐 됐으니까 아저씨가 집에 데려다 너 집이 어디야?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는 좀 유명하셨어요. 네. 오래 사셔갖고. 그리고 저희 집도 어디라고 얘기하면 이 근방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멧돼지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저씨 너가 그 형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랑 아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설악산 수공원을 가다 보면 길이 개천 하나를 두고 양쪽으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그 수공원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온 거예요. 벌써. 근데 제 체감상 거리로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리인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신체 능력을 벗어나서 그냥 걷게 된 거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몸이 되게 아픈 거예요. 힘이 들고. 일단은 아저씨가 오늘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아저씨가 내일 낮에 들릴게. 어차피 내일 낮에 집에 있지? 그러니까 예 하고 저희 집이 이제 도로에서 언덕 밑으로 내려가면 언덕 위에다 차를 세워주셨어요. 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한참 좀 있다가 들어가. 뭐 다른 건 얘기 안 하셨어요. 내일 갈 테니까 좀 이따 들어가 하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인사성은 바르거든요 저희가. 예. 그 와중에 근데 다리가 너무 후들거리는 거예요. 언덕을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썰매를 타다시피 해서 내려갔어요. 예. 네, 부모님도 어차피 그때 다 주무시고 계시고 제가 또 이제 들어가서 기절을 하다시피 그냥 정신을 잃어요. 저희 부모님은 낮에 또 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그 눈을 뚫고 나가셨고 밖에서 클락션 소리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가봤더니 어제 저를 태워주셨던 아저씨가 계시는데 그 아저씨한테 제가 좀 많이 배웠어요. 그 아저씨가 어떤 분이냐면 보통 분은 아니시겠죠. 그런 이상한 거한테서 구해주셨으니까. 근데 혹시 산사람이라고 아세요? 산사람? 산사람? 네. 저희 어릴 때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산에 사는 사람들. 아, 네, 이 산사람이라고 왜 산속에 어디 움막 같은 걸 지어놓고 지내시는 분들을 여기 시골에서 예전에 화전민도 산사람이라고는 했었는데 그죠, 예. 산에서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은 뭐 자연인 분들이죠. 예. 그쵸, 자연인 같은 분들이죠. 네네. 쉽게 말하면 이제 도사 삼촌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이제 요즘 무속인들 중에서도 무슨 도사 있잖아요. 아, 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신뢰가 전혀 없고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게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 네네. 왜냐면 도사라는 건 무속적인 용어가 아니고 선인 이런 쪽 용어인데 그걸 막 갖다 쓰니까 저 사람이 과연 진짜일까 이런 믿음이 드는데 도사 삼촌이 자기 말로는 도사라고 하지 말고 선인 산사람이라고 해 이렇게 말씀해요. 선인이라는 게 신선할 때 선자 사람 인자잖아요. 네. 선자가 풀어보면 산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자가. 그래서 산사람이다 하면서 도사 삼촌이 이제 어떤 단지 작은 거에서 술 같은 걸 저한테 뿌려주시고 예. 또 부적 같은 걸 가져오셔갖고 태워서 제 몸에다가 이렇게 휙휙 불러주시는데 이렇게 해야지 네 냄새를 기억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도대체 그건 뭐였어요? 아 그게 너를 홀려서 산에 데려가려고 했던 거야. 산귀신이야 산귀신. 아. 저는 근데 저기 20년 동안 집 앞에 귀신들은 많이 봤어도 산귀신은 처음 봤다고. 그런 귀신은 너 그거 보면서 이상한 거 뭐뭐 느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발자국 안 남는 거야 하고 처음부터 알아차렸으면 안 따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눈을 계속 털면서 갔잖아요. 쌓이니까. 맞죠. 그 앞에 가는 사람 어깨엔 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머리랑 어깨 그리고 곰팡이 냄새. 그러니까 젖지를 않았던 거죠 그 사람은. 예. 얘기하니까 몇 개가 더 있긴 한데 그 정도만 봐도 많이 홀린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어떤 건지는 아세요? 여쭤보니까 이제 본인이 산에서 가끔 지내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예전에는 설악산이 국립공원화 되기 전에는 반달곰이 굉장히 유명했던 동네거든요. 반달곰부터 해서 맹수가 좀 많았어요. 이 강원도 지역에는. 아, 원래 우리나라 그래서, 많았는데, 아이고, 참. 맞아요. 그 강원도에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포수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데 그런 포수나 산에 왔다가 조난을 당한 분들이나 보통 구조가 되고 빨리 발견이 되면 다행인데 그분이 이제 산악구조, 아리구조지 그냥 그 시신 모셔오는 그런 일을 거기서 또 하셨던 거예요. 예. 근데 설악산이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험해요. 지금은 케이블카도 있고 길도 잘 돼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입산 허가된 지역도 많지 않았고 굉장히 험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꼭 들어가시는 분 약초 캐러 들어가시고 국립공원이 지정이 됐어도 국립공원법이 지금처럼 강력하게 시행이 되지 않을 때다 보니까 아름아름 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데서 희생된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특히 산에 갔다가 낙상 사고를 당하고 살아 계시는 분들 중에 조난을 당하셔서 오래 고통에 떨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한이 좀 많이 맺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다 있어서 구조 신호를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혹 헬기가 가다가 뭐 이상한 게 보이면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가서 회수를 하는데 산에 이렇게 들것이 가질 못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네.
특히 겨울에 그렇게 조난을 당하신 분들은 시신을 이제 지게 같은 거에다가 해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촌분이 하시는 말이 보통 자기가 갔을 때는 간단하게 제도 드리고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이렇게 비방도 치고 하고 내려오는데 아직도 많다 저 산에.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잘 홀리진 않는데 어떻게 오늘은 눈이 오고 그 귀신이 이런 날씨에 죽었었는지 네. 뭔가 이제 자기를 찾아달라는 건지 데리러 온 것 같다. 근데 네가 걸린 거야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제가 이제 연락처 물어보고 어디 계시냐 물어보고 저 사실은 여기 앞에서 이거 말고도 제가 가끔 이런 귀신에 좀 시달리고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연락해. 너네 아버지랑도 내가 잘 알아. 아버지는 제가 이런 걸 잘 모르신다. 저희 아버지가 아시지 않느냐. 거의 뭐 이 동네에서 저희 집안이 기록상으로도 400년을 살았던 집안이라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꼬장꼬장한 양반들인지 알지 않으시냐. 그래 알아. 누구보다 더 잘 알아. 우린 다 알아. 걱정하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연락을 해. 감사합니다 하고 갈게 쉬어. 그날 그렇게 가시고 아무리 그걸 했다 그래도 가시고 나서 다시 잠깐 눈을 감았는데 제가 3일 있다 깨어납니다. 와, 예. 그러니까 기가 다 이제 빨렸네. 빨렸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고요. 오, 되게 상상이 너무나 잘 됐어요, 이번 이야기도. 제가 겪은 이야기 중에 결말과 서사를 제가 알고 있는 얘기가 몇 개 안 되는데 이거예요. 이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목격. 봤다 깜짝이야. 무서워. 어떡하지? 이거고. 근데 제가 어떤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이제 그게 아마 이랬을 거고. 근데 무속인 분들도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확신을 안 하세요, 잘. 네.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가 아마 내 생각엔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주로 말씀을. 저는 그런 분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건 이거야 하는 것보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는 끝이 납니다. 야, 근데 이게 뭐 긴 이야기는 아닌데도 이 섬뜩함이 확 오네요. 상황도 그랬고. 제가 그렇게 걸어 다닌 게 한두 번이 아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날만 유독 뭔가 파장이 맞았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조건부라고 말씀드렸던 게 귀신을 보는 게 제가 보고 싶다고 막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한 일주일을 맨날 늦게까지 놀고 방탕하게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좀 허해져서 그랬는지. 확실한 거는 어디 귀신이든 간에 이제 무서운 귀신 중에 하나는 산 귀신이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네, 맞습니다. 이 돌비 공포 라디오 방송을 제가 듣다 보면 강원도에서 귀신을 봤다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유독.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공감을 못하는 게 강원도를 너무 이제 뭐 영가들의 천국처럼 이미지가 붙여질까봐 그러는데. 네. 강원도에서도 7번 국도변, 해안도로변이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관령에서도 물론 보셨겠지만 숙소 근처에는 한계령, 미시령, 진부령 세 군데가 있어요. 너무 많은데? 속초, 고성, 양양을 서울에서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오려면 그 고개를 다 넘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그 도사 아저씨한테 들은 거와 제가 혼자 생각을 한 바로 귀신이 특히 영동 지역에 많을 수밖에 없다. 보통 바닷가를 가보시면요. 그 마을이 이제 있잖아요. 네. 바닷가 쪽 말고 반대쪽으로. 근데 이 7번 국도변은 대부분 바다에서 그 마을을 보면 산이 보여요. 네. 지형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그 산에서 개천이든 하천이든 강 정도 크긴 아니지만 물이 바다로 이어져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에는 수살기, 산에는 산귀신. 중간에 길이 있어요. 예. 그냥 그 사이에는 논밭, 집 어디서든 다 좀 몸 안 좋은 사람은 이제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목격담이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나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연이 제일 훼손되지 않은 곳이어서.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을 많이 벗어나 본 적은 없는데 영동 지역 못지않게 귀신이 많았다고 느낀 데가 춘천이었어요. 춘천도 그 강이 크게 흐르잖아요. 호수도 있고. 그쪽도 굉장히 섬뜩하더라고요. 네.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럼요. 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잖아요. 네. 뭐 그림 같이 돼 있는 건 뭔가요? 사진을 제가 이제 약간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듣는 분 중에 예전에 다녀가셨던 분들이 알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나무가 있죠. 그 나무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집 앞에 있는 150년 이상 수령의 나무예요. 밤나무.
그리고 거기 보이는 건물이 저희가 장사를 했던 곳이고요. 오. 지금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폐업하고 허물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오셔도. 아무튼 저희 집 앞에 제가 숲이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보내드린 건데 보시면 그건 정말 자연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는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예. 그리고 그 밤나무에 그네가 옛날식으로 굵은 밧줄 있죠. 로프인데 이제 배 선박에서 쓰는 정도의 로프로 그네를 하나 매달아 놨었고요. 네. 그 옆에 공터에는 손님들 자녀분들이 와서 놀 수 있게 트램폴린을 하나 갖다 놨었어요. 어떤 일이 거기서 많이 벌어졌냐면요. 귀신이 있는 곳엔 전자기장이 발생을 하네, 무슨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키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해요. 특히 이제 기가 좀 예민한 사람들은 똑같은 장비를 여러 사람이 써도 반응이 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밤나무에 저 말고도 이상한 걸 본 사람이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몇이 더 있었고, 네. 친구도 그렇고, 그 트램폴린이 거기도 희한한 자리예요. 그 트램폴린도. 왜냐하면 보통 제가 이제 저녁 때 부모님 가게를 도와주고 9시쯤에 저희가 가게를 마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모님들이나 직원들을 제가 다 이제 퇴근 차량 운행을 하고 집에 다시 돌아오면 불이 싹 꺼져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주차를 하려면 후진을 해야 돼요. 유독 그 밤나무 아래서만 후방 카메라나 후방 감지기 오작동이 일어나요. 후진만 넣으면 뒤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했는데 삐삐삐삐삐삐 울려요. 이게 그 밑에서 나타났던 가장 흔한 이상 현상이고, 저 말고 간혹가다 어떤 손님분들이 낮에도 그런 현상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오. 나뭇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겨울에 잎이 다 떨어졌을 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 저분도 보통은 아니시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 그렇게 좀 판단하셨던 게 있었구나. 예,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보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제가 센 친구 하나 있어요. 귀신한테 호통치던. 그 친구와 몇몇이 이제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20살 때 대학교 들어가서 첫 여름방학 때 내려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이제 친구네 가게고 전 저희 가게니까 그때는 운전을 안 해서 다른 분들은 다 퇴근하시고 합숙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 가게에서 합숙을 하다시피 하는데 마다 그 앞에 테이블에서 저희가 파는 고기에다 술을 한두 잔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안 불었어요. 여름이라 네. 더웠어요 그냥. 근데 저기 그네를 누가 타지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네 누가 타, 지금 다 여기 있는데 우리. 뭐 바람이 불었나? 바람이 왜 불어 임마, 지금 밤중에 더워 죽겠는데. 근데 저걸 봐봐 하고 저랑 이제 돌아봤는데 그네가 혼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 정도예요. 근데 바람이 불었으면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근데 사람이 그냥 앉아서, 그네는 이렇게 반동을 주지 않고 앉아서만 앞으로 뒤로 살짝만 해도 이렇게 20cm 내외? 그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날 그 그네 매달린 줄을 끊습니다. 무서우니까. 다음날 아버지한테 돼지게 혼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그 줄을 매달았는데 서사가 없어요. 그냥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저녁에 마감할 때쯤 됐는데 커플 손님이셨어요. 네. 커플 손님이셨는데 여자분이 타고 남자분이 뒤에서 그네를 이렇게 미는데, 네. 솔직히 도시에서 오신 관광객분들이니까 그런 그네 보면은 보기가 흔치 않거든요. 민속촌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춘향이가 빙의가 되셨더라고요, 완전히. 예. 방자도 옆에 있는 것 같고. 오. 근데 여자분이 그네를 잘 타시다가 큰 소리를 지르시더니 그냥 놓고 떨어진 거예요, 뒤로. 그래갖고 막 저희도 손님이 저희가 해놓은 걸 타다가 다쳤으니까 이제 난리가 나죠. 이거 어떻게 해야 그치. 되나. 예. 뭐 다행히 많이 다치시진 않고 이제 훅 묻고 어디 피 나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여자분이 정신을 못 차리세요, 초반에. 그래서 저희가 물을 찬물 떠다 드리고 막 이렇게 남자친구분은 막 털을고 왜 그래 막 주무르고, 저희 어머니도 나오셔갖고 아가씨 왜 그러냐고, 많이 다쳤냐고, 구급차를 불러야 되나 하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결국 일단은 낙상 사고니까 불렀는데 남자분이 자기 왜 손에 힘이 빠진 거야? 무서우면 잡아달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내가 뭔가 잘못 봤나 봐, 놀라서 그랬어. 뭐야? 줄 매달린 거 위에 어떤 꼬마가 앉아 있었어. 그래서 놀라서 손을 놓치신 거예요. 이제 그런 그네는 서서 이렇게 타거든요. 손 놓치면 바로 사고예요, 그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나무에서. 아. 그리고 트램폴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위에 보면 낙엽이거든요, 가운데. 근데 어떤 때 혼자 밤에 그 앞에다 차를 세워놓으면 낙엽이 혼자 움직여요. 뭐 바람에 이렇게 삭삭 이렇게 쓸리는 게 아니라 아래 위로 이렇게 톡톡 이렇게 움직여요.
아, 근데 그 이유를 그때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무속인 분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무속인 분들이 들어가자마자 아무 말씀도 뭐 생년월일 이런 거 묻지도 않으시고 하더니 눈을 살짝 감으세요. 예. 눈을 감고 이제 테이블을 똑똑 이렇게 두드리시더니 집 앞에 그 애들 타고 노는 거 그거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 저희는 퐁퐁, 방방이라 방방. 그랬거든요. 방방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안 쓴 지가 좀 됐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장사를 아버지가 아프셔서 한동안 문을 닫았을 때거든요. 네. 그러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하고 방방을 좀 치워. 다른 데로. 버리든지 치우든지 위치라도 바꿔. 왜요? 그러니까 집터가 혹시 도깨비터인 건 알아? 어떻게 거기서 살지? 나 돈만 있으면 너네 집 사가지고 굿당할 거야. 헐. 거기는 숙박업이나 굿당해야 될 터야. 왜냐, 도깨비들이 다 떴어. 예전에 누가 거기서 많이 이렇게 뭐 음식도 놔드리고 했었는데 한 사람이 없어서 떴어. 그리고 사람 타고 노는 것들에 다 귀신이 앉아있네. 귀신들이 노네.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예. 그래서 그런 움직이는 현상을 봤던 거예요, 제가. 역시 서산은 없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아니 근데 도깨비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무당터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왜 숙박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을까? 사람이 많이 와야 된대요. 왜냐면 그때 제가 왜 무속인한테 갔었냐면 저희가 여기 예전에는 인터넷만 쳐도 나오는 집이었고 그때 당시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여름 시즌에 바가지 없이 네. 순수 하루 그냥 판매량이 400, 500이 나왔어요. 굉장히 잘 됐던 집이에요. 그리고 2009년쯤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끊겨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저도 그때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나갔다가 지인의 소개로 그분한테 가서 상담을 받았던 거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분이랑 인연은 또. 그래서 왜 숙박업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거기서 사람이 길게는 못 살아. 근데 모텔터를 왜 하라 그러냐면 불륜들. 예. 딱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게. 왜냐면 지금 그 자리가 아무리 불을 요란하게 켜도 길 위에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간판도 끄고 조명 다 꺼놔도 손님들이 막 들어왔지? 사람들이 인식은 못해도 도깨비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있으니까 도깨비불이 번쩍번쩍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거야. 이야, 예. 근데 지금 도깨비들이 떠서 아무리 간판을 크게 하고 환하게 해놔도 인식 저하 같은 거예요. 안 보이는구나. 가려져서. 분명히 눈으로는 보여요. 간판이 있구나. 네네. 들어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냥. 네. 근데 유명한 흉가나 폐가나 오래된 이런 데를 지나다 보면 그런 기분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홀리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 영업 안 한 지 오래된 가게, 영업 안 한 지 오래된 뭐 숙박업소 이런 데를 가려고 안 해요. 네. 본능적인 거부감이 생존 본능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저는 지금까지도 살고 있지만 네. 그 가게는 허물었지만 그 옆이 집이라서 거기서 살고는 있지만 집도 뭐 어마어마해요. 남들이 오면 하루도 못 자고 와요. 저희 집에서는. 이야, 확실히 터가 세긴 하구나. 그거를 동물들은 빨리 알잖아요. 그럼요. 저희 집에 이제 아버지가 진돗개, 풍산개 이런 개들을 많이 키우셨었는데 그 견종들 특징 귀가 다 쓰는 거거든요. 맞죠? 세퍼트도 보면 귀가 다 이렇게 뾰족하게 서요. 꼬리도 항상 이렇게 위로 말려 있고 저희 집에만 오면 귀와 꼬리가 쳐져 있습니다. 와. 아니, 진돗개랑 풍산개 자체가 기가 엄청 센 그런 개들인데. 그 개들이 산책을 할 때 저희 집 언덕만 벗어나면 귀와 꼬리가 올라갑니다. 신기하다, 이런 것도. 저희 집은 그 도사 삼촌도 그렇고 나중에 말씀드렸던 무속인 분도 그렇고 아버지가 기운을 누르고 사셨대요. 네. 아버지가 원래는 동물 키우고 동물 잡고 이럴 팔자가 아니라 스님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피를 보는 일을 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소울텔러님, 진짜 이야기를 너무나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지금 네. 이 스타일이 본인의 스타일이니까 절대 뭐 바꾸실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것만이라도 잘 들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쉬십시오. 건강하세요. 네.
항상 시들무를 진행을 하다 보면요. 이 말씀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이 전부 다 달라요. 이 각자의 스타일대로 너무나 전달이 잘 될 때 이분들이 기억에 더 남는다라고 대부분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또 시들무의 매력이고, 그래서 소울텔러님의 매력이 듬뿍듬뿍 담겨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업로드가 되면 여러분들도 꼭 많이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소울텔러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십니다. 굉장히 또 긴장하시면서 시들무 참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울텔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오히려 긴장을 그렇게 크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굉장히 긴장 많이 했어요. 그럴 수 네. 있죠. 예. 일단은 크게 긴장하실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옴니버스 형식의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해요. 네, 옴니버스 형식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 40 언저리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남들과 좀 다르고 남들한테 말 못했던 그런 네. 이야기예요. 그죠. 이제 좀 시대적 순서대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네네.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타임라인으로 가는 게 저도 기억하기 편하니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소울텔러죠. 네, 일단 이야기 앞서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니까요. 반박하실 분들은 무조건 그분들 말씀이 맞고요.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약간 선택적 조건부 영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약간 느끼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오호, 예. 근데 이제 그게 시작된 게 좀 어릴 때부터인데 태어날 때 그런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거꾸로 섰다 그러죠? 다리부터 나오는 출산 시. 네. 위험한 상황인데. 예. 그래서 어머니가 힘들게 저를 낳으셨는데 제가 이제 숨이 멎은 채로 태어난 거죠. 다행히 탯줄이 목에 감기거나 하진 않아서 그때 간호사님들이 처치를 해주셔서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저산소증이 왔을 때 숨이 튀었어요. 그렇게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근데 굉장히 크게 잘못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를 가지고 결혼을 하셔서 네. 결혼식을 제 도를 지나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있는 곳은 강원도 속초라는 곳이 거기에서 결혼식을 하고 촬영을 하시는데 저를 저희 고모가 안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없어진 거예요. 고모가 한눈판 사이에. 예. 이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모두 난리가 나셨죠. 찾느라고 난리가 났는데 그 프론트에 계시던 분이 저를 기억하셨던 거예요. 아기를.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의 입실 기록을 찾아서 경찰들이 와서 저를 찾았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아이가 너무 예뻐서 길을 잃고 부모가 없는 것 같길래 자기가 데려와서 키우려고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1살짜리가 어떻게 혼자 길을 잃고 헤매요. 그런 일이 있었고 예. 다시 찾아와서 저는 이제 부모님 밑에서 무사히 자랐죠. 3살까지 네네. 자랐어요. 3살 때. 저희 집이 이제 지형적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바닷가에서 설악산 들어가는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큰 집이 그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집이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북방식 한옥이라는 게 있어요. 오. 이제 본체가 있고 본체 오른쪽에 부엌이 있고 아궁이 떼는 부엌, 그리고 그 옆에 소를 키우는 외양간이 같이 붙어있는 구조예요. 예. 그 마당이 있고 거기서 이제 3살쯤에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시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제 돌봐주고 마당에서 놀고 마을 어른들이랑 같이 콩깍지 같은 걸 까고 계셨대요. 그런데 가을이었는데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마당에 놀다가 할머니한테 뛰어가더니 3살짜리가 할머니 치마를 파고들었대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 왜 그래 놀라서 물어봤더니 3살짜리가 너무나 또박또박 낮은 목소리로 저거 나 잡으러 오는 거야. 저거 나 잡으러 와서 나 숨어야 돼. 예.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냥 내가 큰 소리 들으니까 무서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이고 무서워. 어른들은 이제 놀려주느라고 거기서 안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숨어야 돼. 이거는 그 당시 마을 어른들은 항상 저를 보면 하셨던 얘기였어요. 예. 근데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 있죠. 뭔가 굉장히 애매한 사람들. 어떤 일을 해도 탑은 안 되고 바닥도 아닌데 중간쯤 사는 사람들.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이제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을 갔는데 원장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고 음악적으로
크게 입시도 가능할 정도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보통 아실 거예요. 이제 체른이 100을 떼고 30으로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넘어가질 못해요. 거기까지는 누구보다 빠르게 가는데 그런 식이었어요. 이제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돌비님한테 보내드린 얘기 중에 종교를 무서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가 6살에서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얘기인데 제 동생이 저랑 1년 차이가 나는데 장애가 조금 있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저는 약간 소외되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저는 주목을 받지 않아요. 한쪽으로 미뤄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병원도 다니고 동생이 강원도 속초에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왔다 갔다 진료도 다니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 분들께서 종교를 권유를 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유치원을 갔다 집에 왔더니 방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 방이라고 특별히 분홍색 야광 십자가를 예. 그거를 이제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예. 저는 그날부터 잠을 잘 수 없어요. 왜요? 십자가 쪽을 바라보질 못해요. 그 어릴 때 기억이 많이 없는 편인데도 예. 그 공포심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이 야광을 제가 항상 수건으로 덮어놓거나 아니면 그 방에 안 들어가려고 해도 집에 모든 방에 붙어 있는데 그래서 거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러냐고 하셔서 나 이게 무섭다 너무 치우자는데 그때 당시 종교에 처음 가셨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대요.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는 또 종교를 안 좋아하셔서 안 계실 때 찬송가 그걸 틀어놓으셨어요. 그럼 저는 집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집 앞에 있는 숲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항상 숨어 있다가 해가 떨어질 때쯤이면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게 그때부터 저는 사람이 아닌 것들을 좀 느꼈어요. 이제 숲에 들어가면 나뭇가지 위에 동그란 물체들이 둥둥 떠 있다거나 숲속에서 걸음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렇게 많이 공포에 시달리는 어린 시절을 보내게 돼요. 그중에 가장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시들무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미신에 관한 얘기 중에 그 책상, 의자 빼지 말라고, 빼놓지 말라고. 빼지 말라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 어깨가 너무 아파요. 어깨가 너무 아프고 정말 그 어린아이가 겪어본 고통이 뭐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깨가 아프면서 두통이 심하게 와요. 처음엔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몰랐는데 학교를 갔는데 그 친구 애들이 어디서 괴담 같은 걸 많이 듣고 오잖아요. 그중에 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무속인이셔서 그런 얘기를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나 어깨가 너무 아파. 맨날 책상에 앉아있으면 집에서 그래서 공부를 못해. 바닥에 엎드려서 해야 돼. 그랬더니 그거 위에 귀신이 밟고 있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를 놀리려고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그때는 싸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책상의 의자를 빼놓고 제가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형체가 어렴풋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제 방 천장에서 목을 메고 있는 듯한 여자의 형체가 발버둥을 치는 그런 형상이 있었고 이게 진짜구나. 어린 마음에 그냥 친구들한테 얘기할 거리가 생겼구나 하고 그냥 다시 잠들었어요.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보진 못했어요. 제가 발견하고 나서. 그렇게 그냥 어린 시절을 굉장히 그런 거에 많이 시달렸어요, 사실은. 저희 집 옆에 우물도 있고 150년 이상 된 밤나무도 있고 누가 봐도 여기는 사람이 살 터가 아니다.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한 얘기가 나올 건데 대략.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시달리면서 중학생이 됩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소심해져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많이 소심해져 있는데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한 2명 정도랑만 어울렸어요. 그러고 이제 학교가 끝나면 보통 애들은 모여서 농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놀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강제로 뭐 저녁 때까지 공부를 시키던 시기가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그 시립도서관에를 자주 갔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너무 공포스러운 거에 대한 면역이 없으니까 그게 왜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돈도 없고 하니까 도서관을 이용을 한 거죠. 도서관을 가서 막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솔직히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시립도서관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신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때 이렇게 저렇게 따지다 거기 계시던 사서 한 분이 저한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방학 때 뭐 하니? 그래서 별거 없는데요 했더니 그러면 넌 어차피 학교에서 봉사활동 점수도 필요한데
책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 와서 봉사활동 하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좋다고 학교에다 말씀드리고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돼서 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제가 선택적 여한이 된 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중학생한테 거기서 큰 일을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봉사활동은 청소나 책 정리 정도를 시키는데 이제 그때 당시 전산화를 시작하던 때라서 그거를 맡겼어요. 저랑 같이 갔던 친구하고 저한테 기존에 이제 오래된 장서들을 컴퓨터에 제목하고 일련 번호하고 입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킨 거를 단순 반복 작업이니까 그거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책을 한 권을 발견을 합니다. 제목은 기억이 나요. 그냥 너무나 심플하게 기라는 책이에요. 기라는 책이고 70년대 중반에 발행이 된 책이에요. 예. 그래서 좀 흥미가 가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중학교 2학년 때면 누구나 마음속에 흑염룡 한 마리씩은 키우던 때니까. 예. 있죠. 예. 강력하죠. 네, 있죠. 강력하죠. 그거는 불치병이거든요. 그래서 사서님한테 이거 제가 빌려가서 봐도 되냐고 해서 그 책을 빌려와서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책이 저자나 이런 것도 기억이 없는데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희한한 책이에요. 기라는 거를 지금은 생각하면 유사과학인데 외국의 무슨 논문의 어떤 에너지 한국의 무속신앙에서 얘기하는 기, 동양에서 얘기하는 기가 짬뽕으로 다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제 상황이랑 대입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는데 계속 그냥 봤어요. 보고 있다가 제가 따로 저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메모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거죠. 그 책으로 솔직히. 그래서 저는 스승이 없는 공부와 수련은 굉장히 위험한 것인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제가 직접 행했고 실험을 해봤던 것들인데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따라해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렇죠. 안 될 가능성이 또 높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사물에는 에너지가 흐른다. 그 에너지는 서로 상호적인 작용을 한다. 근데 지금 여기 듣는 분들 중에 영아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렇게 보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런 약간 맥락이 같더라고요.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가 많이 써 있어요. 사람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무슨 가시광선 안에 있는 파장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의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어떠한 훈련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허공응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나무 두 그루를 놓고요. 그 나무 둘 사이를 계속 응시를 해요. 눈물이 날 때까지. 눈물이 나도 최대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보다 보면 나무에서 어떤 연기 같은 게 스물스물 보이는 시기가 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거기 있는 호흡법 깊게 들이마셨다 최대한 숨을 참고 내뱉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어떤 연기 같은 아지랑이 같은 게 살짝 보이기 시작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착시라고 할 수도 있고 숨을 참아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믿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그걸 믿고 보다 보면 그 흐름이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게 보여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거를 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날은 또 숲속에 들어가서 그걸 하는데 시골이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어렴풋한 사람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왜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연기가 왔다 갔다 하는 듯이만 보이다가 저런 게 보이지? 그렇게 느끼고 이제 또 그걸 잠깐 멈춰요. 근데 그게 약간 그때부터 뭔가 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또 그 책을 막 살펴보니까 또 이상한 소리가 써 있어요. 사람은 어렸을 땐 누구나 귀신을 본다. 귀신은 기의 형상화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라면서 귀신을 보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적으로 귀신을 보는 능력을 삭제시킨다, 스스로. 예. 굉장히 그럴듯하더라고요. 저 생각도 그럴 것 같아요. 어린애들 귀신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써있는 단어 중에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거, 인간의 눈으로 자외선과 적외선은 볼 수가 없다. 기의 형상화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네. 근데 외국의 무슨 대학의 어떤 논문에 의하면 어떤 장비로 봤을 때 어떤 생명체와 생명체 사이의 파장 사이에 이상한 형상이 도형화를 그리기도 한다. 이거구나. 이거를 좀 내가 파고 들어야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겁은 굉장히 많았어요. 혼자 못하죠. 그래서 친구를 하나 끌고 옵니다.
같은 흑염룡을 키우는 친구를 끌고 와서 둘이 같이 합니다. 근데 그 친구도 어머니가 불가 쪽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든지 기기감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뛰어나요. 저보다 더 빨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거에 너무 빠져갖고 거의 반년 가까이 둘이서 그거를 서로의 비밀로 수련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친구는 그거에 흥미를 잃고, 저도 이제 뭐 중학교 2학년이 관심사가 너무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그래서 흥미를 잃고 살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예전에는 정말 그냥 이게 내 상상인가 망상인가 생각할 정도로만 느꼈던 게 어느 순간 이제 빈도는 줄었는데 선명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로 넘어가서 그 사이에 그냥 잔잔하게 갔어요. 큰 일은 없어요. 고등학교에 가서 뭐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 무서운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새로 이사간 집이 너무 이상하다. 그 친구가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사업이 좀 부도가 나신 거죠. 예. 그래서 속초시에 있는 지금은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 산자랑 밑에 있는 거의 판잣집에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 가요. 네. 굉장히 부잣집이었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안 계셨고 아버지는 다른 쪽으로 이제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러 가시고 할머님께서 와서 이제 친구와 동생을 돌봐주시는데, 네. 판잣집이라 뭐 벽과 벽 사이도 굉장히 좀 뭐 방음도 안 되고 방이 많지도 않아요. 예. 근데 이 친구는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죠. 많이 받고 집에 뭐 들어서 자는데 할머니가 거실이라고 쓰이는 공간에서 주무시는데 갑자기 호흡을 잘 못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 꺽꺽대는 소리가.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할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문을 확 열고 나갔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이제 너무 놀라운 걸 봤다 이거예요. 할머니랑 똑같이 생긴 할머니가 할머니 가슴에 양반다리로 앉아서 할머니 목을 조르고 있더라. 그래서 이 친구도 성격이 굉장히 욱하는 친구라서 자기가 본 게 뭔지는 모르고 내 할머니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쌍욕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할머니한테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가 센 친구거든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 친구를 쓱 보더니 씩 웃고 사라졌대요, 그냥. 그리고 한 이틀쯤 후부터 그 판잣집이라 문이 옛날 창호지문 아세요, 혹시? 다 이제 창문이 없고 창호지문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뭐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냥 일어나셨고 친구만 본 거고, 밖에서 창호지를 이렇게 손으로 턱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예. 그래서 아침에 나가보면 황토 진흙 같은 걸 뭉쳐서 던진 것처럼 이 문이 다 지저분해져 있는 거죠. 그 뒤에는 산이에요. 복숭아 과수원이 있고 산이 있고 그거밖에 없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데인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가끔 이런 걸 보고 이런 거를 많이 찾아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학생들이 뭐 무속인을 찾아갈 생각도 못했을 거고, 그 친구 입장에서 네.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넌 무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부터 제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너네 집 뒤에 복숭아 밭이라며. 그쪽에 우리는 여기가 이제 동해안이니까 바닷가 쪽으로 난 가지 있을 거야. 가지 하나를 문에다 걸어놓고 하나 들고 있어. 그리고 할머니한테 나타났던 귀신 나면 그걸로 후려치고 밖에는 그냥 나뭇가지만 걸어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걸 던진 말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현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들한테도 얘 좀 이상하다. 거의 그때부터는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해마사나 도사 취급을 받게 돼요. 근데 전 사실 귀신이 너무 무섭거든요, 그때 당시에.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20살 때까지 해가 떨어지면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후레쉬를 들어야 되고 집 옆에 우물에 항상 어떤 여자가 서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나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밤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 게 군대를 가면서예요. 군대에서 희한한 경험을 한 거를 2가지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야간 경비 근무를 들어갔어요. 초소 근무죠. 비가 오는 날이었고 제가 사수라서 저는 부대 영내 방향을 보고 보사수는 바깥을 보고 있었는데 비가 살짝 오는 5월쯤이었어요. 5월. 좀 추웠거든요. 추워서 그때 부사수한테 너 졸리면 좀 자라. 한 20분 졸아라. 내가 보고 있을게. 근데 이제 새벽 2시 반에서 3시 넘어가는 때쯤에 영내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부가 내려오는 줄 알고
부사수한테 옆에 있던 조그만 돌멩이를 던지고 깨워서 이제 암구호를 하려고 그 앞에 있는 포대를 쌓아놓은 그쪽에 몸을 숨기고 암구호를 시작하려고 영내 쪽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간부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한 8살쯤 되는 뭐야? 얼굴이 너무나 하얀 여자아이가 그 왜 흔히 우리가 몽실이 머리라고 하는 단발 있죠? 네. 그 단발에 까만 우산을 들고 예? 종아리 정도까지 내려오는 까만 옷을 입고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걸어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얼었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제 앞에 내려와서 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고 저희 유병초사에서 영내에서 이제 제 기준으로 오른쪽 길로 가면 같은 영내에 있던 방공대 초소가 나와요. 그 초소 쪽으로 가는 거를 멍하니 보고 있습니다. 그냥 홀린 것처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없어지고 방공대 초소에서 총소리가 납니다. 그냥 그쪽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아이가 총을 발사해버린 거예요. 너무 놀라서. 부대가 팔컥 뒤집혔죠. 예. 뭐 이제 5분 대기조 튀어나오고 막 경광들 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영내 CCTV로 봤을 때 그냥 그 친구는 자기가 왜 쐈는지도 모르고 그냥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근데 이제 뭐 그쪽은 난리가 났죠. 그쪽 방공대 경계조는 야 너네 안전장치 안 했냐? 사수 뭐 했냐? 관리 안 했냐? 왜 공포탄 아니고 실탄 들어가 있냐? 난리가 났어요. 거기는 뭐 영창도 가고 간부도 징계 줄줄이 받고. 근데 제가 그걸 본 날 부대에서 이상한 일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저희 이제 교대해야 되는 순번 아이 둘이 당직실에서 이제 둘이 자고 있는데 둘이 사이가 원래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는데 둘이 이제 교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난리가 막 나고 대기조 다 들어서 자고 이제 거의 막타임 말번 근무를 교대를 해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행정반에서 전화가 옵니다. 너네가 말번까지 서라. 그리고 아침에 다 중대장실로 와서 대기해라. 둘이서 당직실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선임과 후임이. 그런데 이제 저희는 다 퇴근도 못하고 영내 대기. 상근 예비역이어서 저희는 퇴근을 했었거든요. 영내 대기가 돼서 네. 뭐 조사 받고 중대장이 와서 행보관부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고 와. 저희도 짜증이 많이 났죠.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 못하니까. 상근에게 퇴근을 못한다는 건 굉장한 공포예요. 예. 그래도 저희 유병초장이 너네 둘이 왜 그랬어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이유가 없었대요. 둘이 다툰 것도 아니고 너무 사이가 좋은데 후임이 선임을 깨웠는데 평소 같으면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한 번에 못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후임이 갑자기 짜증이 막 솟구치면서 그냥 이놈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워커를 신은 발로 그냥 어깨 쪽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선생님도 일어나서 뭐야 하고 둘이 치고받고 싸움이 난 거죠. 그래서 저희 조가 다 경계에서 빠지고 다른 인원들로 경계 근무가 투입이 되고 싸운 당사자 둘은 영창을 가고 저희는 이제 작업병으로 빠지게 돼요. 이게 부대에서 겪었던 좀 무서운 얘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겪은 얘기들은 서사가 없어요. 귀신에 대한. 저는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서사가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작업병으로 갔을 때 이제 그 신병으로 들어온 후임이 하나 있었어요. 네. 보통은 신병 선임이랑 묶어서 작업을 보내는데 한 달 정도 된 친구였는데 계속 저를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오며 가며 같은 분대는 아니니까 같이 근무는 하지 않았었는데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비군 중대다 보니까 동원 부대다 보니까 평소에는 인원이 없고 교장 관리를 나가요, 작업을. 근데 숲속이고 뭐 각계전투 교장 있고 하다 보니까 나무도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예초 작업을 하는데 정말 이 갓 들어온 이등병이 아직 이 노란 딱지도 안 뗀 친구가 상병한테 말을 그렇게 먼저 걸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저희 소울 상병님 저 좀 이상한 얘기 같겠지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작업도 지루하겠다. 그래 뭐 해봐라. 재미없으면 죽는다. 이게 재미로 드릴 얘기는 아닌데 네. 혹시 귀신 믿으십니까?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느 부대나 예. 있는 귀신 보는 신병이 온 거죠. 저한테도. 그냥 뭐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냥. 낮인데도 소나무숲 사이고 하니까 너무 어둡고 단둘이 작업을 하고 저는 예초기를 메고 있지만 신병은 그냥 낫이랑 갈고리만 들고 있는데 무서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눈빛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이놈을 들어가면 중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
소울 상병님한테 귀신 2명이 따라다니는 거 아십니까? 그러고 그냥 뭐 호기를 부렸죠. 그래서 알아. 아시니까 다행히도 알고 계셨구나. 저 처음 자대 배치 받았을 때부터 소울 상병님한테 귀신이 보였는데 귀신이 2분이 계신데 여자 귀신분하고 남자 귀신분하고 근데 여자 귀신분이 너무 무섭게 노려보셔갖고 항상 제가 힐끔힐끔 보다 눈피하고 그랬습니다. 너는 귀신을 봐? 저는 원래 그런 게 없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 말이 이 친구가 이제 외동아들이에요. 외동아들이고 이때 하기 한 1년 전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고 근데 아버지랑 사이가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처음엔 돌아가시고 슬퍼하고 막 이런저런 거 하고 어느 순간 자기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오면 어머니는 좀 충격해서 그때 뭐 헤어나오지 못하셔갖고 그냥 방에 누워 계시고 네 어느 날인가부터 소파에 누가 있는 것 같더래요. 소파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교통사고로.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에서 느끼고 어느 날은 아파트 현관에서 느끼고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하다 자다가 이제 새벽에 물을 먹으러 나왔는데 너무 선명하게 아버지가 보이시더래요. 소파에 앉아서 빈 허공을 보다가 그냥 이 친구가 나오니까 이 친구 동선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미친 줄 알았대요. 자기가 너무 슬퍼서.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자기가 너무 이제 슬퍼서 환상을 보는가 해서 그냥 말을 걸었대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거기 계세요? 걱정돼서 그래요. 아버지가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때부터. 이제야 내가 보이니? 이제야 내가 보여. 그냥 대화를 했대요. 그래서. 보여요. 보이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보여요. 아버지. 근데 왜 거기 계세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네 엄마 좀 챙겨. 너만 그러지 말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여기 있다. 이 친구가 그냥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챙길게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신경 못 썼습니다. 챙길게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사라질 줄 알았대요. 이 친구는. 늘 계신대요. 지금도 계셨대요. 그때 당시에도.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항상 보이는 채로 산 거죠. 이 친구는. 근데 그 아버지 말고 다른 귀신은 안 봤는데 이제 저한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여자 귀신은 소울 상병님하고 얼굴이 너무 닮았다. 그리고 남자 귀신분은 그 친구는 무속인도 뭐도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나 이런 게 그냥 귀신이라고 해요. 할아버지 분이신데 이렇게 옛날 한복 같은 이제 도포 같은 거를 입고 계신다. 근데 여자 귀신분은 소울 상병님 몸에 들어가고 싶어서 살짝 걸쳐 있는 상태고 할아버지가 그걸 뜯어 말리고 있다. 이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야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작업 마무리하고 가자. 뭐 그런 거 보는 게 뭐 힘들거나 이러면 상담 같은 거는 너네 분대장한테 얘기해서 중대장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보고 내가 보기엔 넌 제정신 아니야. 네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보이는 거 이거 할아버지가 소울 병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래 알았다 그만하자. 그리고 거기서 얘기는 끝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이막이 시작되는 거죠 저한테는. 네네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게 있어요. 소울 텔러 플릭스. 네. 그런 게 있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사람이 평소에는 집안에 어디 물건이 늘 익숙한 곳에 있어도 너무 익숙해지면 몰라요 그걸. 그렇죠. 없어졌나? 제자리에 있나? 근데 어느 순간 인식하게 되면 그게 너무 신경이 쓰여요. 그때 제가 그걸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봤던 귀신들 중에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부터 인식이 되니까 보이는 거죠. 제가 첫날이라 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린 게 되게 많아요. 그렇겠죠. 세밀한 거 이건 나중에 이제 뭐 첨삭하는 식으로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하게 될 거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차피 소울텔러님 이게 들어오시는 건 마음인데 나가는 게 힘들어요. 뭐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거의 그냥 파리지옥 수준이요. 파리지옥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싹 벌리고 있잖아요. 누구든 들어오세요 하면서. 근데 들어오면 맞아요. 가둬버려요. 6개월씩 쉬었다 다시 잡혀오시는 분들. 어차피 해주실 이야기는 많잖아요. 텔러님. 네, 조금 있죠. 그래서 제가 닉네임을 텔러라고 정했습니다. 너무 잘 해주셨고요. 오늘 영혼의 이야기
어찌 보면 시들모에선 흔하게 나온 이야기들일 수 있지만 이거는 그쵸, 소울텔러님의 경험이니까 너무나 또 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쯤에 말씀해 주셨던 어린아이들은 귀신을 본다. 하지만 점점 그거를 선택해서 이게 닿는 느낌이다라고 해주시긴 했잖아요. 근데 네네, 공감이 맞아요. 되는 게 애기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 그 진짜 어릴 때 있잖아요. 네네. 몇 개월 이렇게 됐을 때 아무도 없는 곳 보면서 웃거나 인사할 때가 있어요. 저도 겪었고요, 제 아들이. 제가 그래서 애가 웃길래 그래도 웃겨주시나 보다 해가지고 손만 타지 않게 이뻐만 해주세요. 애 안 아프게 이렇게 하고 데리고 왔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없잖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이고 오늘 소울텔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주신 고맙습니다. 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겪은 거를 이렇게 또 이야기를 잘 해주시는 분이 또 오시긴 했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소울텔러님께서 해주신 내용 중에서 공감되는 내용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어려운 거를 공감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신 것도 소울텔러님의 능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실지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